안녕하십니까. 올로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은 정인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 연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이사와 기획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 선생님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늘 말씀드리는 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2014년 9월에 은퇴를 하고 30년 고대구로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과의 관심은 이제 대개 의과대학 다니면서 대개들 조그만 일반적인 의학적인 학문보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기독교의 어떤 집안이었기 때문에 영성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부에서 정신과를 배우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했는데, 과를 선택하게 될 때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턴을 끝나고 레지던트를 하지만 우리는 학생 졸업하면서 학과를 선택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선배를 봐서, 저는 그때 이제 소아과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가 이렇게 보더니 정신과에 관해서 굉장히 전망도 좋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정신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수술하고 이런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체력도 그렇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예, 집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영성 분위기하고 또 선배님의 조언이 말씀됐군요. 네. 선생님, 그렇게 시작한 의국에서 생활, 이제 처음 의국 생활이라는 게 늘 이 전문의들은 굉장히 처음 시작이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뭐 재밌는 일도 많은데요. 의국 생활에서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그 의국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처음에 와서는 이제 그때 치프이셨던 이상현 선생님입니다. 그때 이제 치프인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 교실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주임 교수님이 갑자기 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관둬야 되니까 이게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에 연차들이 다 술을 잘 먹었는데 나는 별로 이게 술에 대해서 저게 효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제 딴 문제 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없었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교실 분위기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회진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과장님이어서 주임 교수님이 회진을 해요. 그럼 회진을 보통 2시에 시작하면 5시나 6시까지 끝나요. 근데 끝날 때 회진 시에는 모든 레지던트가 다 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환자 한 명씩 불러가지고 개별 면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차가 주로 그때 환자 한 80% 이상을, 20명 이상 보니까 1년차가 이제 주 타겟이 되죠. 그러니까 환자를 잘못 뽑거나 문제가 되면 그날 회식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계속 욕먹고 뭐 그따위로 하냐, 네가 그렇게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의국 분위기에서 힘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환자를 열심히 보고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게 채찍질하는 계기가 돼서 저는 뭐 굉장히 편하게 보냈고, 그런 이외에는 뭐 특별히 의국 분위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신의학 분야 중에서 주 관심 분야는 무엇이었고요?
혹시 또 그 관심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나 또 그 관심 분야에서 이루신 업적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주된 관심은 이제 정동량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이제 조울병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치료에 있어서 그때 우리 교실에 처음 프레임 포토메타라고 그래서 리튬 치료하는 리튬의 그 기계를 그때 이병윤 교수님이 사적으로 그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레지던트를 시켜서 체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접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혈중 농도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논문을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그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이제 저는 뭐 논문도 썼고 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가 끝나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변했죠. 노인정신의학이라는 그 학회가 창립되게 됐어요. 곽동일 선생님이 여러 대학에서 추천을 해서 노인정신의학회를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대학이 합쳐서 할 때 제가 그 이제 간사 역할을 하면서 그 창립에 이제 주된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신의학에 관심을 가졌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그걸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 당시에 이제 우울증에 대한 그 척도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때는 다 외국 것들을 써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떤 그 스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한 2년 걸쳐 그 노력을 해서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학회에서 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을 했고, 거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 제도, 인증이 제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재에 와서 보면은 지금의 치매 안심센터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모시고 그 노인정신학 일을 하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학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활동에 선생님께서 관여하신 부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분과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학회에서 이제 한 거는 이제 제 은사이신 곽동일 교수님이 이제 91년도에 지금 말하자면 이사장이죠. 할 때 제가 이제 총무 역할을 했는데, 그때 학회에 로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로고를 만드는데 한 6개월 내지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홍익대학에 지금 교수님이 내가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교수님한테 가서 사사를 받아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김우경 선생님이 그 대의원회 의장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한 1년 가까이 계속 바꾸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고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그 로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교과서인데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외국 책들을 많이 다 보고 그걸 번역해서 썼고, 몇 대학이 그걸로 이제 책을 만들었지만은 통합적인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그게 이제 대의원회에서 학회 교과서 만드는 거가 결정이 돼서 그거를 이제 곽동일 교수님이 편찬위원장이 됐고 제가 총 간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한 94년이 됐는데 97년에 나왔어요. 3년. 네, 3년이나 걸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지필진이 모든 대학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70명, 하여튼, 이 되니까
그게 뭐 원고를 보내도 뭐 안 오고 뭘 보내도 안 오고 해서 결국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왜 이 타이틀을 나한테 줬냐, 이걸 주지, 나는 싫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뭐 정신과 의사뿐 아니고 모든 뭐 의사나 다른 사회가 마찬가지로 협조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교과서하고 얘기하는 로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말씀 좀 추가 하시는 얘기 있으시면 좀 더 하셔도 좋고요. 노인정신의학회는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홍보부터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몇 번씩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치매 이런 것들을 강연하고 거기를 홍보를 하고, 네, 그거를 하여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했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 드리는 것이 이제 올해 근무한 본인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소회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로병원에서 이제 30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병원이 개원이 되고 6개월 후에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정신과 병동이 완전히 안 됐을 때 그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정신과 병동을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는 모두 철창이 있었어요. 철창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한 사람 소개받았는데 영국에서 병원 안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6개월 동안 안에 세팅이며 색깔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그 병원을 이제 그 정신과 병동을 개원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선 철창이 없는 병원, 정신과 병동, 그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예로 이게 환자가 뭐 난폭해지면 막 던지고 하니까 이 창을 뭘로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기 앞에 그 창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깨지나 안 깨지나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완성했고요. 그게 모델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각 대학에서 다 그거 많은 모델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 얘기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 와서는 이제 혈기가 왕성하니까 뭐 하다 잘 안 되면 화도 내고 뭐 씩씩거리고 신경질 내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갖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10여 년 지나가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30정년까지 잘 하게 된 거는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흠을 뭐 잘 감싸줬기 때문에 이제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이제 정신의학 분야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사도 여기만 오르셨는데 대외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의학분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학분업으로 인한 이제 대국민 이제 그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내가 이제 고려대학 의과대학의 그 교수협의 의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의학분업의 투쟁이 이제 딱 시작이 되니까 교수협의회가 이제 주축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래도 잘 그 된 대학이 그나마 서울대, 연대, 고대, 카대 정도가 이제 잘 그 교수협회가 잘 이뤘고, 어쨌든 그걸 계기로 전국의 모든 대학이 교수협회를 이뤘고, 그 당시 이제 교수협회를 통해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이루게 되니까 그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카대의 네 대학 교수협회 의장 중에 내가 가장 젊은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총무를 맡게 된 거예요. 총무를 맡게 되니까 그 당시에 한 6개월 동안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 2번 내지 3번, 한 6개월간은 뭐 쉬는 날 빼고는 전부 정부 부처, 사실은 거의 일주일에 한 2-3 번씩 청와대 들어왔죠. 복지부 갔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만났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학부형까지 만나고 그런 역할을 해서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나로서는 그냥 가장 많이 매스컴은 뭐 맨날 그냥 TV 그냥 맨날 나올 때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그래도 그냥 가장 힘을 많이 쓰고 노력했던 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그 김재정 의협회장님이 할 때 이제 정책이사 자리가 이제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냥 뭐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이사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기획이사가 또 딴 자리로 가는 바람에 기획이사까지 그래 한 1년 반 이상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책이사, 기획이사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정신과니까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여러 가지 테마 중에.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국민지식항상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동학대 분과위원회, 노인학대 분과위원회 그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직접 관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를 통해서 뭐가 됐냐면은 아동학대 예방법, 노인학대 예방법을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하게 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차피 이제 의협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학회에서 우리 정신과 정책연구소가 생겨서 능력이 없지만은 뭐 그때 우리 정 선생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도했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많은 대외 활동, 의협 일과 또 이제 그 노인 학대와 아동 학대 그 법제화까지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역할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정신과로 돌아가서요. 정신과 의사로서 선생님께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딴 그 정치나 이런 거보다는 환자 보는 게 이제 제 생리에 제일 맞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자 봐서 환자가 정말 아주 심한 환자들이 잘 치료가 돼서 사회에 복귀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가 볼 때 가장 이제 저는 보람을 느껴요. 그 중에 이제 한두 케이스들이 있는데 정말 한 케이스는 미국서 심해졌어요. 환청과 망상이 심해져가지고 미국서 이제 한국으로 불려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치료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책을 한 3권이나 냈는데, 아주 전문 서적을 내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책을 내는 걸 보면, 야, 저게 그 환자한테 내가 고맙다. 자기는 나한테 굉장히 아직도 나빠지면 환청이 간간히 들려요. 그런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 보면 흐뭇하고 또
또 한 사람은 이제 뭐 전문직인데 제가 치료하기 전에는 매년 우리 병원에 1년에 한 번 이상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치료하고는 입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입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쨌든 전문직으로서 그냥 역할을 끝까지 다 하고 그 아들까지도 아들도 똑같은 병인데 딴 데도 치료하다 처음에 미안하니까 나한테 안 오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한테 와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문의 따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이런 게 내가 참 좀 보람을 느끼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람스러운 일은 아무래도 환자 진료 맞습니다. 정신건강의과 의사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 의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술하는 환자는 의사가 잘하면 첫째가 중요하고 환자는 수동적인 태세니까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는 서로 아주 급성기만 아니면은 서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태도에서 그렇지만은 의사와 환자가 동등한 관계라는 어떤 그런 태도로 돼야 진정으로 이제 환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뭐 약을 잘 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내가 환자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환자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특별히 그 일관적이다. 너무 경쟁적이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1등만 인정하는 그런 거다. 사실 금메달 따면은 물론 잘하죠. 은메달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2위인데 굉장한 건데 우리나라는 은메달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너무 1등 위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막연하게 그냥 모든 거에 있어서 경쟁 위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어떤 성공보다는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어떤 경쟁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하고 가족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암보다도 더 그 나쁜 거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가족들이나 환자 자신이 그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죠.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치료 방법도 많이 발전을 해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치료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가족들 특히 환자나 가족도 그냥 우리가 뭐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살아가듯이 하나의 결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자꾸 의사를 찾는데 명의만 찾아요. 유명한 의사.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신과에서는 얼마나 환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한데
명의만 찾고 유명한 사람만 찾으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또 가족에 의해서 오래 치료하니까 가족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가족도 환자하고 합의해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병원을 가기가 쉬워야 돼. 가까운 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 또 가족도 병원에만 이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지시하고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신보건법 때문에 급성기 환자들이 입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개선이 있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생각. 네, 아마 학회에서 지금 그 정신보건법에 대한 부분은 개정을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신과의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기초학문을 빼놓고는 임상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학문적으로 발달하려고 세부 학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많으니까 학술대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연이나 지연 뭐 이런 것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그런 점에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신의학을 하고 있는 지금 후학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정신과뿐 아니고 의사라는 것이 이제 존경받고 대우받던 시대는 끝났고 또 하나 뭐 경제적으로 옛날엔 뭐 풍요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좀 세상이 바뀌어서 의사들이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진료를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나 뭐 여기에서 보여주려는 식의 치료,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사의 어떤 본질을 떠난 자세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나와 보니까 의사는 그 학문이라는 게 계속 변하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연수교육이든 뭐 분과학회 어떤 뭐 학술대회든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들 습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국민 전체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우리 삶이라는 게 타인과의 어떤 경쟁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최근에 아들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러는 중에 아들러가 이제 주장하는 교육의 목표에 보면은 첫째는 자립을 하는 거고 둘째는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목표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환자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고 특히 학생들 보면서 너무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경쟁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촉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사회도 좋아지고 경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상시에 본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요. 특히 뭐 정신 건강에 관한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이 당뇨의 가족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신경을 쓰고 또 부모님이 두 분이 또 우연찮게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게 뭔가 이제 조금 체질적으로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우면산이 이제 있어서 그 일주일에 보통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산을 하고, 그게 아니고 평일은 뭐 환자가 오고 이럴 때는 이제 걷는 거, 내가 지하철 타고 걸어서 하루에 최소한 10,000보는 기본적으로 걷는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걷는 거. 둘째는 이제 건강검진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강검진을 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부부가 했고, 은퇴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로 딱 정해놓고 건강검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불러주면 골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제가 바둑을 좀 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 틈나는 대로 바둑도 좀 두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 영성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책을 보면서 저녁 때 잘 때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하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분한테 진료를 맡길까 생각 중에서 우리 늘 정인관 선생님을 떠올리고 그런 만큼 아주 반듯한 분이시고 아주 임상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모시고 또 처음 말씀 저희 은사님이신데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듣고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